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계사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 나갈 부분은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부터 이제 러시아의 발전까지, 그러니까 교과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선생님이랑 살펴볼 겁니다. 네, 다들 교과서 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배웠어요. 빈 체제는 그 이전에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통성의 원리를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정치 형태나 아니면 국가의 영토가 혁명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빈 체제가 성립이 되었죠. 자, 빈 체제가 성립한 후에 프랑스에서는 왕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정. 이때 당시에 부르봉 왕실이 다시 복귀하게 돼요. 혁명 이전에 부르봉 왕실이었는데 이 부르봉 왕실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8세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루이 18세에 이어서 즉위한 사람이 샤를 10세라는 사람입니다. 샤를 10세. 이 사람은 루이 18세의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샤를 10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전제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어떠한 전제 정치를 실시를 했냐면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을 강화했어요. 자, 1번.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을 강화. 자, 우리가 3부에 배울 때 제 1신분, 2신분이 각각 고위성직자 그리고 귀족들이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런 3부에서 모였을 때 구제도의 모순을 가지고 프랑스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배웠는데, 자, 그때 당시의 모습이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 그리고 특권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샤를 10세는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어요. 자, 이러한 전제 정치를 시행을 하면서 7월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자료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 2번. 7월 칙령 같이 볼게요. 자, 정기 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문, 정기 간행물, 준정기 간행물도 당국의 허가받지 않고는 발행할 수가 없다. 이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2번에 언론을 탄압했다. 자, 그리고 하원을 해산하고요. 향후 의회에서 하원의 의원수를 줄인다. 의회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자신의 이러한 정책을 반대했던 의회를 해산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3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하원의 헌법수정 권한을 철회한다. 이렇게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이런 전제적인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오로지 정해진 납세액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선거권을 제한을 했어요. 선거권 제한. 프랑스가 혁명의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보통 선거권을 추구하고 그렇게 보통 선거권을 행할 수 있게 바뀌어가는 형태가 보였는데, 이 샤를 10세가 왕이 된 후에는 재산에 따라서 다시 선거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중산층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게 돼요. 자, 이러한 샤를 10세의 정책에 반대를 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 7월 혁명. 이에 자유주의자와 시민이 7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티에르 그리고 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에르와 기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을 이끌어서 7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를 내쫓았고요.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루이 필립. 이 사람은 그래서 평민왕이라고도 불려요. 평민왕. 평민왕이라는 칭호가 나온다면 루이 필립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대를 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되는 게 7월 혁명이었어요. 자, 이런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주변 국가에 또 다른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7월 혁명의 영향 첫 번째, 벨기에의 독립.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을 불러왔다라고 했는데, 뭐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당이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게 7월 혁명의 영향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향 세 번째로는 영국의 선거법 개정. 이 선거법 개정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어쨌든 이렇게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네덜란드로부터.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단이 활동을 시작하고 영국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7월 혁명의 영향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단 넘어가서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 7월 혁명으로 인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7월 왕정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 7월 왕정은 혁명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정이었지만 이제 정치였지만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떤 게 제한적이었냐면 소수 은행가와 대지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체제였어요. 그래서 선거권도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건 좀 한계점이라 볼 수 있겠죠. 7월 왕정의 한계점. 선거권도 부유한 시민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으켰는데, 그 7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7월 왕정은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7월 혁명을 주도했던 기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만하게 얘기해요. 부자가 되어라. 억울해? 그럼 부자가 돼.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투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죠. 당시에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시민들, 중산층들은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의 이념에 입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정작 7월 왕정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상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선거권 확대와 시민적 자유의 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18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어요.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된 일원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7월 왕정의 이런 제한적인 정책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파리에서 중하층 시민 계급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2월 혁명. 자, 2월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이 자유주의 이념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세워졌던 7월 왕정이 자유주의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롭게 등장하던 노동자 계층, 그리고 투표권을 원하던 중하층 시민계급이 함께 힘을 합쳐서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루이 필리프가 물러나게 되고 왕이 있지 않는 형태인 공화정체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2월 혁명을 통해서 제2공화정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2월 혁명도 유럽의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면,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히가 몰락해서 빈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게 돼요. 자, 우리 메테르니히라는 사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빈 회의가 열리고 빈 체제가 성립될 때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메테르니히예요. 메테르니히가 주도가 되어서 빈 체제를 유지하고 유럽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그러한 운동들을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메테르니히가 몰락하게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생긴 3월 혁명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2월 혁명은 유럽의 전역에 이러한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에도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르데냐 왕국, 그리고 교황 중심의 세력, 그리고 마치니가 이끌던 세력이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탈리아 통일, 다음 시간에 이탈리아 통일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의 이런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독일 프로이센에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리게 돼요. 프랑크푸르트 회의.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당시에 독일 지역의 통일을 가지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이 뭉치자라는 소독일주의가 결정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도 이제 점점 통일 왕국이 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래 자료 3번 2월 혁명의 목표를 볼게요. 자, 반동적인 과두전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7월 혁명을 표현하는 거야. 자, 7월 왕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7월 왕정을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자, 이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자신들이 자유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같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자신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이런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동적이다. 얘네는 혁명의 이념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임시정부는 공화정을 바른다. 루이 필립 혁민왕 필요 없다. 우리는 공화정을 바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이제부터 정부는 모든 계급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의 통일체자,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이다. 원리로 말하자면 자유, 평등, 우애이고 표어로는 민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스가 의무감을 가지고 힘써 지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정부이다. 그러니까 뭐 선거권에 제한을 두고 시민들에게 제약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2월 혁명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2월 혁명과 관련해서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2월 혁명의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이 되었대요.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자, 이게 좀 중간 부분이 빠져 있어요. 2월 혁명 이후에 갑자기 느작없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라, 그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2월 혁명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급진파를 중심으로 막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어떤 개혁을 할 때 온건파와 급진파가 보통 나뉘게 되는데, 이런 급진파 개혁에 반대를 한 거야. 온건적 부르지아지들이 반발을 해요. 온건적 부르주아의 반대가 생겨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급진파를 이루었던 대부분의 노동자, 그리고 급진공화파는 정치 형태를 공화파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던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굉장히 프랑스가 혼란한 상태에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일반 중산 시민층,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 아닌 급진공화파가 아닌 일반 시민 계층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의
선호하게 되고 이런 국가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니까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나폴레옹 3세로서 이 루이 나폴레옹이 즉위를 하였다. 이때가 제2제정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의회를 해산시키고요. 그리고 당선된 후 3년 만에 쿠데타를 감행해요. 군사 쿠데타를 감행을 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하고 자신에게 독재적인 통치권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의 상원의원이 그럴 거면 그냥 제정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럼 제정을 수립할 것인지 수립하지 않을 것인지를 국민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득표를 받으면서 제정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월혁명 이후에 이러한 급진적인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던 중산 계층들이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에게 독재적인 그런 권력을 몰아주면서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이 나폴레옹 3세는요 황제가 된 후에 여러가지 정책을 해요. 경제 발전에 힘쓰고 영토 확장을 추구하면서 독재 정치를 펼쳤다. 그런데 루이 나폴레옹 3세 때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여타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 원정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병인양요 있죠. 병인양요가 일어나잖아요. 이 병인양요가 바로 이 나폴레옹 3세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사에서도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루이 3세가 아니라 나폴레옹 3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원정을 많이 가고 이런 외교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를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프로이센과의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프랑스의 제3공화정이에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1제정은 뭐고 제2제정은 뭐고, 이런 제2공화정, 제3공화정이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사건들 사이에서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치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한편 프로이센의 군대에 포위된 파리에서는 파리코민이라고 불리는 시민과 노동자의 자치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 파리코민은 프로이센에 협력하던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상당히 이제 혁명을 먼저 이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았냐. 자, 프랑스가 빈체제 성립된 이후에 7월혁명, 그리고 2월혁명을 거치게 되었고, 자, 2월혁명 이후에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조카인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가 다시 자신을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는 대외 원정에서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몰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제3공화정이 들어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연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칠판에 쭉 정리를 해줄 텐데, 이게 태블릿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연표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 이게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이번 파일까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조금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어떠했느냐. 자, 영국에서는요
의회가 주도해서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했냐면, 자, 심사법, 우리가 심사령이라고도 배웠는데, 이 심사령은 비국교도인의 관직 진출을 금지한다. 즉, 국교도에게만 관직을 허용을 했는데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심사법 폐지.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의한 차별을 없애 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을 합니다. 가톨릭 해방법 제정. 그래서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면서 종교 차별을 금지한 거예요. 자, 정치 분야에서는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났다고 배웠는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1차 선거법 개정으로 부패선거구가 없어졌대요. 부패선거구. 이 부패선거구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있죠. 자, 산업혁명 당시에 인구 이동으로 유권자의 수가 크게 줄었거나 아예 지역 내 유권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선출하던 선거구이다.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게 진짜로 우리가 뭐 음식이 썩다 할 때 부패하다라고 단어를 쓰죠. 그 부패예요. 산업혁명이 이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흥도시가 성장을 하고, 신흥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인데 그 이전의 기준으로 투표권을 주거나 유권자가 이제 그대로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사실상 유권자가 그대로 있지 않은데 그대로 있다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패선거구라고 했는데, 그런 부패선거구를 없앴던 것이 바로 선거법, 제1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법은 3차까지 일어나요. 선거법 개정은 3차 선거법 개정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도시의 신흥상공업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차까지 선거법 개정이 되는 동안 그 이전에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니까 선거권을 달라 라면서 이제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선거권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주도가 되어서 차티스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인민헌장이라는 문서를 내걸었어요. 자, 그래서 인민헌장의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해달라.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재산자격 조항 폐지,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 인정. 이거는 이제 보통권과 선거의 보통권, 보통선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밀선거와 비밀투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인민헌장을 내걸고 노동자들이 운동을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그래서 이러한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훗날에 연이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제 그 선거법 개정된 것도 이렇게 곳에 나오죠. 개정 전부터 이제 6차까지 정말 여러 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투표권이 확대되는 과정. 영국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가 되었대요. 곡물법과 항해법. 그래서 곡물법 오른쪽에 보면은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의 지주를 보호하던 법률이래요. 곡물법은 국내의 지주를 보호하던 법률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호무역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에 해당되는 건데, 이 곡물법이란 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런 곡물에 높은 세금을 매겨서 이 곡물이 낮게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에 있던 자영농에게는 좀 좋았을진 모르겠으나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던 계층인 산업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었겠죠. 왜냐면 이 곡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곡물이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공물법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물법의 폐지로 산업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항해법의 폐지는 영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 항해법은 우리가 올리버 크롬웰 할 때 항해조례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항해조례가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보호무역주의에서 점차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영국은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주의 개혁, 정치적인 형태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자유주의의 이념이 정치 그리고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보면 러시아의 발전 볼게요. 러시아. 자, 19세기에 러시아는 군사 대국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19세기에도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특이한 것이 다른 서유럽의 열강들과는 다르게 아직 전제 정치를 행하고 있었어요. 차르라고 불리는 황제의 전제 정치가 있었고요.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정치 형태로는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때 서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젊은 장교들이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하면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니콜라이 1세입니다. 니콜라이 1세. 이 니콜라이 1세 때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운동을 했지만 아직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후에 러시아는 흑해 방면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과 다투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크림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도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농노해방령을 실시하게 돼요. 농노해방령 실시. 자, 그러나 농노해방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대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아래 내용 자료 5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 농노는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지주가 허락한다면 영구 사용권이 주어진 경지나 그 밖에 쓸모있는 땅도 개인의 소유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농노를 해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르라고 불리는 지방 농촌 공동체의 예속이 또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예속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농노라고 해서 개인적인 신분적인 측면에서는 해방을 시켜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또다시 미르라고 불리는 농촌 공동체의 예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은 주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차르의 전제 정치도 굳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의 현실한 이런 현실에 절망한 많은 지식인들이 브나로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브나로드. 이거는 민중 속으로라는 거예요. 브나로드라는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브나로드 운동은 우리나라 근현대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내용은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이러한 브나로드 운동을 실시를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고, 이에 실망한 일부는 무정부주의자, 이제 영어로는 아나키스트라고도 해요. 아나키스트가 되어서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후에 차르의 전제 정치는 오히려 강화되어서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이 2세와 같은 황제가 등장을 했지만 전제 정치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었다. 다른 서유럽 세계와는 달리. 왜냐면 황제가 이제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도자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자유주의 운동을 억압을 하겠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던 게 러시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발전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뭐 여기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을 하다가 아직은 자유주의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시 전제적인 정치로 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니콜라이 1세 때 데카브리스 봉기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잖아요. 이 지식인들이. 그래서 니콜라이 1세 때는 뭐 니콜라이 1세 정치는 굉장히 억압적인 뭐 출판물을 검열하고 그리고 대학에 뭐 감독을 파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전제 정치죠.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로 2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 자유주의적인 모습이 보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은 없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분노해서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여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이제 선생님이랑 학습지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